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가 아직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제사회는 70년 넘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제재는 계속 강화되었고 봉쇄는 더욱 견고해졌지만 북한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정교한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평양 중심부에는 고층 아파트가 하늘을 찌르고 외제차가 거리를 누비며 카페와 네온 사인이 밤을 밝힙니다. 하지만 국경 너머 마을들은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김정은은 국제 제재를 받으면서도 요트를 타고 벤츠를 몰며 스위스 치즈를 즐기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식량난 속에서도 장마당에서 물건을 사고 팔며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이 극명한 대조는 우연이 아닙니다. 고립된 나라라는 이미지 뒤에는 놀랍도록 정교한 생존 경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제재는 북한의 숨통을 조이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더 창의적인 적응을 촉진시켰습니다. 국제 제재는 그들을 막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의 창의성을 키웠습니다. 이 영상은 북한이 어떻게 제재 속에서도 돈을 버는 구조를 유지하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파헤칩니다. 김정은의 돈줄은 한 개의 방에서 시작됩니다. 노동당 본부 깊숙한 곳에 위치한 39호실. 이곳은 북한판 비밀 재무부이자 정권의 심장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국제정보기관들은 이 조직이 북한 체제의 생존을 책임지는 핵심 기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9호실의 임무는 단 하나입니다. 외화를 벌어들여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관리하는 대상은 김정은의 개인 자산부터 핵무기 개발 자금, 고급품 수입, 그리고 평양 특권층의 사치품까지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한 국가의 재무부가 아니라 한 왕조의 금고인 셈입니다. 이 조직은 불법 무기 거래부터 마약 밀매, 위조 지폐 제작, 사이버 해킹까지 상상 가능한 모든 외화 벌이 수단을 총괄합니다. 실무 책임자들은 외교관 신분으로 세계 곳곳을 드나들며 자금 세탁을 수행하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거래를 은폐합니다. 외교 면책 특권이라는 방패 뒤에서 범죄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제재가 강화될수록 39호실은 오히려 더 정교하게 진화했습니다. 2017년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전방위 경제 제재를 결의했을 때 세계는 북한 경제의 붕괴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39호실은 새로운 우회의 경로를 찾아냈고 더 복잡한 금융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은 제재를 장애물이 아니라 퍼즐로 여겼고 그 퍼즐을 풀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홍콩과 마카오의 유령 회사들, 동남아시아의 페이퍼 컴퍼니들, 중동의 익명 계좌들이 복잡하게 얽힌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돈은 여러 나라를 거치며 세탁되고 추적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39호실이 관리하는 자금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전문가들은 연간 수십억 달러로 추정합니다. 이 돈으로 김정은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군부의 충성을 사며 평양 엘리트들의 입을 다물게 합니다. 돈이 곧 권력이고 권력이 곧 생존입니다. 이 조직은 단순한 행정부서가 아닙니다. 39호실이 멈추는 순간 김정은 정권도 멈춥니다. 핵무기 개발 자금이 끊기고 군부의 충성도가 흔들리며 평양 엘리트들의 사치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조직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돈을 벌어야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9호실은 북한이라는 배의 엔진이자 침몰을 막는 유일한 펌프입니다. 이 방 하나가 7천만 달러짜리 요트를 사고 수백만 달러짜리 벤츠를 수입하며 매년 수억 달러를 핵 개발에 쏟아붓습니다. 세계가 제재로 문을 닫을 때 39호실은 뒷문을 열었습니다. 북한 경제를 이해하려면 39호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곳이 바로 모든 돈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이기 때문입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사라진 이 방에서 북한의 생존 전략이 설계되고 실행됩니다. 석탄이 막히면 머리카락을 팝니다. 이것이 제재 이후 북한 무역의 새로운 공식이 되었습니다. 2017년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과 철광석, 해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연간 10억 달러가 넘던 수출 수입이 하루아침에 증발했고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의 즉각적인 붕괴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제재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을 찾아냈습니다. 가발, 속눈썹, 가짜 수염이었습니다. 한때 석탄을 실어 나르던 컨테이너에는 이제 인조 머리카락이 가득 실렸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가발류는 1억 6,500만 달러 규모에 달했습니다. 석탄만큼은 아니지만 정권을 유지하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과의 무역 채널을 유지한다는 상징적 의미였습니다. 거래가 계속되는 한 북한은 완전히 고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북한이 동시에 중국으로부터 인모, 즉 사람의 머리카락을 수입한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에서 원료를 들여와 가발로 가공한 뒤 다시 중국에 수출하는 이중 거래 구조입니다. 사실상 북한은 중국 기업을 위한 위장 제조 공장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실제로 남기는 순이익은 고작 500만 달러 수준에 불과합니다. 원료 수입 비용을 빼고 가공 비용을 빼고 운송 비용을 빼면 남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비효율적인 거래를 계속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북한 경제는 이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체제의 존속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돈으로 김정은의 호화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핵심 엘리트들에게 충성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가발 외에도 제재 목록에 없는 모든 품목을 찾아냈습니다. 버섯, 송이, 인삼, 한약재, 섬유류 등 틈새 품목들이 새로운 수출품이 되었습니다. 각각의 금액은 크지 않지만 합치면 수억 달러 규모가 됩니다. 이 기형적인 무역 구조는 북한 경제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효율이 아니라 생존, 성장이 아니라 유지, 번영이 아니라 존속입니다. 북한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제재라는 그물망 사이의 틈새를 비집고 살아남는 것입니다. 가발 수출은 단순한 무역 품목이 아니라 제재 속에서도 숨쉬는 방법을 찾아낸 북한의 생존 본능 그 자체입니다. 세계가 석탄을 금지하면 머리카락을 팔고 철광석을 금지하면 버섯을 팔며 해산물을 금지하면 인삼을 팝니다. 제재는 북한의 창의성을 막지 못했고 오히려 자극했습니다. 이것이 북한 경제의 역설입니다. 제재가 강해질수록 더 교묘해지고 봉쇄가 견고해질수록 더 유연해집니다. 가발이라는 작은 품목 하나에도 북한의 생존 전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해상은 북한에게 비트코인과 같습니다. 추적하기 어렵고 감시망을 피할 수 있으며 현금처럼 익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제재 이후 북한은 유령 무역망이라 불리는 정교한 해상 밀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국제 해운 네트워크의 허점을 파고들며 수억 달러 규모의 불법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선박은 공해상에서 여러 번 환적을 반복하며 추적을 피합니다. 북한 선박이 석탄을 싣고 출항하면 국제 해역에서 제3국 선박과 만나 화물을 옮깁니다. 이 선박은 다시 다른 선박과 만나고 때로는 5차, 6차 환적을 거쳐 최종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이 과정에서 GPS 신호는 꺼지고 선박 식별 시스템은 조작되며 선적 서류는 위조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크플릿 전략입니다. 밤에 바다에서 불을 끈 선박들이 서로를 찾아 만나고 화물을 옮기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 네트워크는 홍콩과 마카오의 페이퍼 컴퍼니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체 없는 회사들이 선박을 소유하고 실체 없는 거래처들이 화물을 구매하며 실체 없는 은행 계좌들이 송금을 처리합니다. 돈의 흐름은 여러 나라와 여러 은행을 거치며 세탁되고 결국 북한 당국의 계좌로 흘러듭니다. 한 건의 거래를 추적하려면 수십 개 국가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국제 공조는 언제나 느리고 불완전합니다. 정보는 공유되지 않고 이해관계는 충돌하며 법적 절차는 복잡합니다. 북한은 이 틈새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활용합니다. 선박 한 척이 하루 동안 밀수하는 화물의 가치는 100만 달러를 넘습니다. 석탄 1000톤, 정유 제품 500톤, 이것들이 밤의 바다에서 거래됩니다. 위성사진 분석으로 의심스러운 선박을 포착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북한 선박인지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선박 명칭은 수시로 바뀌고 선적국은 위장되며 선주는 확인 불가능합니다. 유엔 제재위원회는 수백 척의 의심 선박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지만 새로운 선박은 계속 나타납니다.
하나를 막으면 둘이 생기고 둘을 막으면 넷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북한의 해상 밀수는 단순한 물건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차원의 조직 범죄이자 정교한 금융 시스템이며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선박 한 척 한 척이 김정은 정권의 생명줄이고 환적 한 번 한 번이 제재를 우회하는 승리입니다. 북한은 이 방식으로 매년 수억 달러 규모의 유령 수출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재는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재는 북한 무역상들을 더 창의적으로 만들었고 더 대담하게 만들었으며 더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다는 넓고 감시망은 좁으며 그 틈새에서 북한의 유령 선단은 오늘도 항해하고 있습니다. 위성이 감시하고 군함이 순찰하며 국제사회가 감시하는 그 바다에서 북한의 선박들은 여전히 돈을 싣고 떠나고 있습니다. 관광과 무역, 그러나 본질은 통제였습니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개방과 개혁의 이미지를 연출했습니다. 29개의 경제개발구가 전국에 설립되었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이어졌습니다. 북한판 두바이, 동북아시아의 싱가포르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라선 특구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지역은 카지노와 무역 박람회로 활기를 띠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들어왔고 러시아는 항구 사용권을 얻었으며 북한은 자본과 기술을 흡수하려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성공적인 개방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투자자들은 곧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북한의 규칙만이 적용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계약은 일방적으로 변경되었고 이익은 제대로 송금되지 않았으며 투자금은 회수 불가능한 블랙홀로 빠져들었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 협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남한 기업들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며 윈윈 모델을 만들어냈고 한때는 5만 명 이상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공단은 전격 폐쇄되었습니다. 남겨진 것은 텅 빈 공장과 회수하지 못한 설비뿐이었습니다. 금강산 관광지구도 비슷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2008년 남측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중단된 이 사업은 2024년 완전히 철거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때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았던 그곳에는 이제 폐허만 남았습니다. 외자 유치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고 러시아 사업가들은 계약 불이행을 경험했으며 국제 투자자들은 북한을 블랙홀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김정은은 최근 원산 해안 리조트 건설을 통해 관광산업 부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비전을 제시하고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며 동북아 관광의 중심이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누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나라로 휴가를 가고 싶어 할까요? 경제개발구는 결국 체제 선전용 쇼케이스에 그쳤습니다. 진정한 개방은 없었고 진정한 개혁도 없었습니다. 북한은 자본은 원했지만 자유는 원하지 않았고 기술은 원했지만 변화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근본적인 모순 속에서 북한판 두바이의 꿈은 사막의 신기루처럼 사라져갔습니다. 29개의 경제개발구는 지도 위에만 존재하고 투자 유치는 브로셔 속에만 남았으며 개방의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문을 열려 했지만 결국 자물쇠는 풀지 못했습니다. 총 대신 키보드를 든 군인들이 있습니다. 북한은 1990년대부터 군사학교 출신 인재를 선발해 IT 전사로 육성해 왔습니다. 수학과 과학에 뛰어난 청소년들이 선발되어 평양의 특수학교로 보내지고 수년간의 훈련을 거쳐 사이버 해커로 거듭납니다. 이들에게 컴퓨터는 무기이고 인터넷은 전장이며 해킹은 임무입니다. 현재 러시아, 중국, 라오스 등지에 파견된 북한 사이버 해커는 약 7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현지 IT 기업에 위장 취업하거나 북한 대사관의 보호 아래 활동하며 세계 곳곳의 암호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 게임, 가상자산 은행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2014년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과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사건은 그들의 능력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소니는 김정은을 풍자한 영화를 제작했다가 해커들의 공격을 받았고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8,100만 달러를 도난당했습니다. 국가가 기업을 해킹하고
군인이 은행을 터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2024년 기준 북한은 암호화폐 해킹으로 13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이는 전 세계 암호화폐 해킹의 6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엑시 인피니티에서 6억 달러, DMM 비트코인에서 3억 달러를 탈취했고 수십 개의 소규모 플랫폼에서 수천억 원을 빼냈습니다. 이 중 약 40%가 핵무기 개발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디지털 강도가 핵무기를 만드는 기괴한 구조입니다. 키보드를 두드려 훔친 돈이 원심 분리기를 돌리고 가상화폐가 실제 우라늄을 농축하며 인터넷 범죄가 핵탄두를 만들어냅니다. 북한의 사이버 전략은 전쟁 없는 전쟁입니다. 총알 한 발 쓰지 않고 군인 한 명 잃지 않으며 국경 하나 넘지 않고 수백억 원을 벌어들입니다. 피해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증거는 디지털 세계에 숨겨져 있으며 추적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암호화폐의 익명성은 북한에게 완벽한 은신처를 제공했고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은 그들에게 무한한 사냥터를 열어주었습니다. 블록체인은 투명하다고 하지만 북한은 그 투명성 속에서도 익명으로 남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믹싱 서비스, 탈중앙화 거래소, 익명 코인 전환 등 모든 우회 기술을 활용합니다. 이것은 완벽한 신경제 무기입니다. 미사일보다 저렴하고 핵무기보다 은밀하며 전통적 군사력보다 효율적입니다. 북한은 물리적으로는 고립되어 있지만 디지털로는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끝에는 언제나 돈이 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곧 현금 인출기 소리가 되는 세상. 그것이 북한 사이버 군단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7천 명의 해커가 밤마다 세계를 공격하고 그들이 훔친 돈이 김정은의 핵무기가 되며 디지털 범죄가 물리적 위협으로 전환됩니다. 이것이 21세기 북한의 생존 전략입니다. 외교관의 가방 속엔 외화 대신 마약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북한 외교관들이 전 세계 공항에서 체포되는 사건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들의 외교 행랑에서는 아편, 코카인, 헤로인이 발견되었습니다. 외교 면책 특권이 보장되어야 할 가방이 마약 밀수의 도구로 사용되었고 국가가 조직적으로 범죄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국가 차원에서 외화벌이 할당제를 시행했습니다. 각 대사관은 연간 외화 획득 목표를 부여받았고 외교관들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마약 판매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1985년 이집트에서, 1994년 러시아에서, 1998년 일본에서 북한 외교관들이 마약 소지로 적발되었습니다. 동시에 북한은 1980년대부터 미국 달러를 완벽하게 복제한 슈퍼노트를 유통시켰습니다. 품질이 너무 뛰어나 미국 재무부가 100달러 지폐 디자인을 변경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같은 종이를 사용하고 같은 잉크를 사용하며 같은 인쇄 기술을 사용한 완벽한 위조품이었습니다. 미국 당국은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 위조 지폐를 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북한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슈퍼노트는 북한 외교관들을 통해 유통되었고 북한과 연계된 범죄 조직에서 발견되었으며 북한의 주요 무역 상대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범죄 시스템이 북한 내부로 역류했다는 사실입니다. 실험실 단위로 생산되던 메탐페타민, 즉 히로뽕이 대중화되었습니다. 의료 인프라가 붕괴된 북한에서 히로뽕은 진통제와 에너지 드링크의 대용품이 되었습니다. 아픈 사람은 병원 대신 히로뽕을 찾았고 피곤한 노동자는 커피 대신 히로뽕을 찾았습니다. 한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중독은 어떤 지역에서는 부와 신분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가가 외화벌이를 위해 만든 범죄 시스템이 결국 자국민을 중독시키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최근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미 퍼진 중독은 쉽게 근절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국가가 생산하고 유통한 마약이 이제는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가 전략이었습니다. 정상적인 무역이 불가능할 때, 정상적인 외교가 통하지 않을 때, 북한은 범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국가의 신뢰와 국민의 건강이었습니다. 외화는 벌었지만 영혼을 잃었습니다. 외교관은 범죄자가 되었고
국가는 마약 카르텔이 되었으며 생존은 타락의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북한이 제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른 대가입니다. 전쟁은 북한에게 또 하나의 시장입니다. 2023년 이후 북한의 무기 수출은 급격히 증가했고 그 중심에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탄약이 부족해진 러시아는 북한의 손을 내밀었고 북한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양국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라선항의 위성 사진은 그 증거를 보여줍니다. 컨테이너에 가득한 포탄과 미사일이 선박으로 옮겨지고 그 선박은 러시아를 향해 출항합니다. 블룸버그는 북한이 러시아에 연간 10억 달러 규모의 탄약을 수출하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찹 22m 로켓, 151mm 포탄,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이 대량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실제로 북한제 미사일이 사용되었다는 보고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르키우에서 발견된 미사일 잔해, 도네츠크에서 포착된 로켓 발사 흔적, 이 모든 것이 북한제 무기를 가리킵니다. 북한의 무기가 유럽 땅에서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북한은 약 1만 2천 명의 병사를 러시아 점령지 건설 현장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명목상 건설 노동자지만 실제로는 군사 훈련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 군인들이 실전 경험을 쌓고 현대전 노하우를 배우며 러시아 무기 체계를 익히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가 그들의 교육장이 된 셈입니다. 북한군은 1950년 이후 실제 전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70년 넘게 평화가 지속되며 전투 경험은 역사책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군에게 현대전을 배울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교환 대가는 석유, 식량, 그리고 핵 관련 기술 협력입니다. 북한은 오랫동안 석유와 식량 부족에 시달려왔고 러시아는 그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북러 무역량은 전년 대비 5배 증가했고 대부분은 식량과 에너지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 협력입니다. 러시아의 로켓 기술과 핵 기술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은 국제사회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ICBM 기술이 필요하고 러시아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가만 맞는다면 기술 이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이버 해킹 수익이 감소하는 시점에 군수 수출이 증가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북한은 수익원을 다변화하며 위험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단일 의존에서 벗어나 러시아라는 새로운 후견인을 확보한 것입니다. 김정은의 새로운 돈줄 외교가 시작되었고 그것은 세계 안보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전쟁이 평화를 위협하듯 북한의 무기 수출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생존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파는 나라가 있습니다. 정권은 해킹으로, 국민은 송금으로 버팁니다. 김정은의 경제와 인민의 경제는 서로 다른 논리로 작동합니다. 해외 파견 노동자는 약 10만 명으로 추정되며 대부분 중국, 러시아, 라오스 등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건설 현장에서, 식당에서, 공장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며 월 1,000만 원 가량의 급여를 받지만 그중 대부분을 정부에 상납해야 합니다. 실제 노동자가 손에 쥐는 돈은 10에서 20%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관리 수수료, 충성 자금, 국가 상납금 등의 명목으로 당국이 가져갑니다. 한 달 내내 일해서 100만 원을 받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은 그보다 더 어렵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영식당 평양관 체인은 단순한 음식점이 아닙니다. 이곳은 외화벌이 창구이자 돈 세탁 거점입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곳곳에 있는 이 식당들은 북한 여성 종업원들이 운영하며 매출의 상당 부분이 북한 당국으로 송금됩니다. 손님들이 지불하는 식대는 곧 김정은 정권의 금고로 흘러들어갑니다. 제재 이후 전통적인 노동자 파견이 불법화되자 북한은 IT 직군 위장 파견으로 전환했습니다. 프리랜서 프로그래머로 위장한 북한 IT 인력이 전 세계 기업에서 일하며 외화를 벌어들입니다. 고용주는 그들이 북한 사람인지 모르고 임금은 북한 계좌로 송금됩니다. 이들은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고 VPN으로 위치를 숨기며 제3국 은행 계좌를 활용합니다. 미국 기업이 중국인이라고 생각하고 고용한 개발자가 실제로는 평양에 앉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가 아니라 디지털 위장입니다.
한편 탈북민들은 가족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 비밀 송금 네트워크를 이용합니다. 중국 휴대폰을 이용해 브로커와 연결되고 수수료는 30에서 50%에 달합니다. 100달러를 보내면 가족은 50달러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400달러면 가족 3명이 1년을 버틸 수 있지만 그 돈을 보내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발각되면 송금을 받은 가족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고 3대가 처벌받습니다. 한국에 있는 탈북민이 북한에 있는 어머니에게 돈을 보낸 것이 발각되어 어머니가 수용소로 보내진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가장 비싼 돈, 사랑의 송금입니다. 정권의 외화벌이는 국가 생존을 위한 것이지만 인민의 송금은 가족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는 권력의 연료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끈입니다. 북한 경제의 이중 구조는 여기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위에서는 해킹과 무기 거래가, 아래에서는 송금과 장마당 장사가 각자의 생존을 위해 돌아갑니다. 같은 하늘 아래 두 개의 경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핵무기를 만들고 다른 하나는 쌀 한 대를 사기 위해 애씁니다. 이것이 제재 속 북한의 진짜 모습입니다. 제재는 북한을 굶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단련시켰습니다. 국제사회가 문을 닫을 때마다 북한은 창문을 찾았고 창문이 막히면 굴뚝으로 나갔으며 굴뚝마저 막히자 땅굴을 팠습니다. 70년 동안 고립 속에서 살아남은 나라는 고립을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39호실은 오늘도 돈을 세고 해커들은 밤마다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평양은 빛나고 국경은 어둡지만 두 개의 북한 모두 살아있습니다. 자력갱생은 이념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 되었고 김정은의 통제 아래에서도 인민은 시장을 만들고 돈을 벌었습니다. 정권과 국민 모두 불법을 통해 살아남았다는 점에서 이 기형적 시스템은 기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해킹으로, 다른 하나는 송금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제재를 우회하며 오늘을 버팁니다. 제재가 막은 것은 거래였지만 북한은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균형은 언제나 깨지기 마련입니다. 이 정교한 생존 구조는 한 조각의 오류로 붕괴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등을 돌리는 순간, 러시아가 전쟁에서 지는 선겐, 사이버 방어망이 강화되는 순간, 혹은 인민이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세상은 묻게 될 것입니다. 진짜로 자립한 건 김정은인가? 아니면 그를 속여가며 살아온 인민들인가?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충격적이었다면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세계에는 우리가 모르는 경제 시스템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빛과 그림자 사이에서 생존을 위해 창의성을 발휘하는 이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컨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세상에 감춰진 경제를 함께 파헤쳐 나가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는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